안녕하세요. 오는 5월에 드디어 첫째 아들을 장가 보내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장남이 오래된 30세, 차남이 29세인데 우리 시절에는 30이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었지만 요즘은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도 너희 아들은 결혼을 참 빨리 한다는 소리를 듣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예비사돈과 상견례 약속을 잡고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상견례를 했던 그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죠.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었는데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고생했던 젊은 시절의 슬픈 회상이었나요? 사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추억이었는데 세월이 약인지 지금 돌아보니 요새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된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상견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7살 어린 동생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이 7살이었고 저가 14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풀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구워주시기도 했고요. 따뜻한 봄날 마루에 앉아 우리를 불러 앉히고 우리 귀를 파주시곤 했어요. 그 풍경이 어린 시절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날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때는 명문중학교에 입학해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봄날을 즐기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며 룰루랄라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남동생이 새 옷을 입고 울면서 알려싸이며 아빠가 침묵하며 제게 다가와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어요. 교복을 벗고 결국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큰엄마가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거짓말이야, 엄마. 엄마, 눈을 떠봐, 엄마. 아이고, 어린 아들, 딸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니? 장의사가 와서 어머니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히고 한지로 단장했습니다. 아빠가 염을 마친 엄마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마라 하면서 울었다. 아빠가 울어서 우리 남매도 따라 울었습니다. 장의사가 어머니 시신을 모신 곳 앞에 병풍을 치고 차상으로 향불을 마련해서 촛불을 켰습니다. 장의사가 우리 남매에게 곡을 하라고 했습니다. 손은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침에 등교할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고글아, 제 목소리가 너무 서글퍼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에 계속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철모르는 남동생도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은 제 인생을 송두리가 생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 무심하게도 엄마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서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아버지는 심한 도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선을 타고 돈을 버는 일을 했습니다. 큰어머니도 어렴풋이 기억할 정도로 가난했고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경혜야, 경수야,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다 오겠어.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언제쯤 올까? 아버지, 1년 안에 돌아올 테니까. 내가 누나니까 경수를 잘 돌봐줘. 너는 경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면 너만 믿는다. 응, 잘 돌봐줄게. 아버지, 건강히 돌아와. 아버지는 우리를 꼭 데리러 올 거야. 우리를 위해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러고 아버지는 용서를 달래며 아이들을 떠났습니다. 이후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호시설에 가서 인사를 할 때 경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뒷모습을 숨기다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경수의 손을 잡아주던 걱정된 마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동생과 나 둘만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수야, 여기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아. 1년만 더 있으면 아빠도 올 거야. 그러니까 경수야, 울지 말고 당당하게 버텨야 해. 누나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낯선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금이 부족했는지 또는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원생들의 복지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는 번영기였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나는 속한 시설의 원생들이기 때문에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가 잘못 발육했고 옷은 낡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 출신임을 알리는 냄새가 났고 교복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는 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배가 고팠습니다. 중학교도 전학을 가야 했는데 명문 중학교라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무료 급식으로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팩이 제공되는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그렇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먹고 싶지만 참고 남동생을 위해 챙겨두었다가 후에 주었습니다. 그 후 저의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이 우유와 식빵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남동생은 그날의 식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수야, 이것 먹어. 우와, 빵이야. 빵이야. 그거 알아? 빵 한 입 넣고 목에 착 붙이기 전에 우유 마시면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우리 경수, 많이 먹어라. 누나는 안 먹을게. 유나는 학교에서 정말 많이 먹었으니까. 누나, 나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 그럼 빵이랑 우유도 맘껏 먹을 수 있잖아. 그래. 몇 달만 더 있으면 경수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겠네. 누나, 나는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못된 형들 계산할 거야? 왜? 누가 너 괴롭힌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누구야? 정철아. 패거리들이 애들 때리고 다닌다던데. 너도 맞은 거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고아원 언니 오빠들의 무시와 괴롭힘이었습니다. 고아라고 다 같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던 시설은 갈 곳 없는 전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보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진짜 고아들은 부모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저희를 싫어하며 왕따와 폭행을 주도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언니 오빠들의 잔인한 행동은 더욱 서러웠습니다. 남동생을 가져오면서 안식처와 친구들을 잃었던 저는 새로운 동생에게 폭력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7살이 되면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밥값을 벌기 위해 돌밭을 일구는 일이나 화단이나 텃밭을 만드는 일을 시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폭력은 저를 학업에서도 소알레기이고 식사 시간에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밀쳐서 어깨를 다치고 시달려 신체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환경에서 자란 저희는 일탈하게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견디어낸 우리는 시설 생활을 통해 강한 정신력과 눈치를 키웠습니다. 식욕을 잃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경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갑자기 풋풋한 형들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불쌍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경수가 배울 것은 분명했습니다. 경수의 미래가 건달이나 깡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수를 면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싶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없는 아버지를 그저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때 10살인 남동생 손을 잡고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온 후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 기억을 되살려 큰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부탁하며 하루만 머물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큰 어머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집 안으로 들여주셨지만 5명이 살고 있는 사촌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큰 어머니 댁에 있던 후 어느 날 큰 어머니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듯이 외갓집으로 가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경혜야, 어떻게 할까? 오늘 오후 첫째가 제대하여 집에 오는데 방이 부족하다. 미안하지만 너희들 외갓집으로 가면 어떠니? 답변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외갓집으로 가면 됩니다. 기억하신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할머니, 당신이 고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 형편도 어려워서 조카도 처지가 안 좋아 미안해요. 끝없이 사과하는 할머니를 뒤로 한 채 우리 형제는 다시 길을 헤맸습니다. 사실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외삼촌의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다들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저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우리 다시 고아원에 가자며 나를 보더라고요. 누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면서 동생을 나무라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 안전한 곳도 없어. 어떻게 하지? 라며 말했어요. 너는 정철이랑 어울리려고 한 거야? 왜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지? 누나가 걱정하니까 그랬어요.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만 눈물을 흘려. 지금 세상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 우리 둘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앞으로 누나가 돈을 벌어 너를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켜줄게. 대학도 보내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누나도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낼 수 있어. 넌 누나만 믿으면 돼, 알겠니? 뭐야, 내 말은 안 믿는 거야? 누나가 무슨 수를 쓰든 너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고아원에 가고 싫다는 말이나 공부를 안 할 거라는 말은 하지 마, 알았어? 응, 누나. 그럼 손가락 걸고 약속해.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용감하게 살 것을 약속해.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알지? 응, 알아. 엄마, 나 울지 않고 용감하게 누나의 말을 잘 들을 거야. 약속해. 동생과 마음을 다잡았지만 바로 머리를 눕히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해가 이미 서쪽 하늘을 비추고 초승달이 떠 있었고 초승달 옆으로 별이 하나씩 떠올랐다. 삭풍은 허기진 배를 더욱 굶주린 채로 만들었고 차가운 바람과 고통스러운 배고픔 때문에 우리 상황이 너무나 처절해서 눈물이 살짝 흘러내렸지만 남동생이 앞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감추었다. 서둘러 다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감동되었던 우리는 열심히 먹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다시는 야외에서 밤을 보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는 일은 멀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채워진 하루를 추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아주머니 댁으로 갔던 이야기입니다. 아저씨네 집은 단칸방이었고 아이들이 나란히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준비해 주신 우거지죽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따뜻한 도움에 대해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진다면 도와주고 싶지만 우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남매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고 새 아이름이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지만 결국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어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양말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월급은 남동생과 같이 살 방에 월세를 내고 나면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수산시장 막노동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틈만 나면 시간을 쪼개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악마가 영혼을 팔라고 했으면 당장 얼마 줄 거냐고 흥정을 하고 제 영혼을 국가에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우유 배달하고 남은 우유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남동생의 좋은 영양 간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생을 배부리 먹이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직 남동생을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남동생은 제 뒷바라지가 헛되지 않게 새벽까지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했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는 동생을 보고 있자니 제 안은 묻어두었던 공부에 대한 갈증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보니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동생의 꿈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국립대학 간호학과 야간과정에 지원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간호사 초봉은 대기업 초봉만큼 높았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방 2칸짜리 집을 구해서 남동생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밤잠을 줄이려고 노력하며 공부를 하니 낮에 항상 하품을 하고 졸렸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벽에 기대서 졸거나 칼퇴하려는데 작업반장님이 손을 들고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지, 관리필 먹으면 되진다. 그냥 남편 잘 만나서 결혼해야지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대학을 다니냐고 비속말을 하며 저를 비난하셨지만 사실은 작업반장님이 제게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수업 끝나고 일찍 나가야 할 때면 작업반장님이 호통치면서 제 사정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호두 고사리에 얻기 위해 얼른 학교로 가야겠습니다. 버스 놓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눈을 활짝 뜨고 잠을 깨우며 겁먹었어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10년을 보내던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반장은 나를 축하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언젠가 여기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 선한 아내가 안 되어야 누가 될까요? 성공할 거라고요. 단장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 없는 나에게 언니 같으셨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작업반장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양말 공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간호사가 된 나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생기지 않았어요. 작은 2방집을 얻기 위해 빚을 짊어졌으니까 열심히 갚아야 했거든요. 최소한의 생활비가 남지 않고 모두 동생을 위해 투자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있고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했어요. 주말에 교대로 일할 때 퇴근하고 동생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거나 도서관으로 동생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누나야, 지금은 피곤할 텐데 왜 그냥 쉬지 않고 나와 있어? 오늘은 보름달이 밝고 달빛 아래 동생이랑 데이트하려고 그러는 거야? 누님은 얼른 남자친구 만드세요. 저처럼 어린 남자 좋아하지 말고 얘가 어리다고 비싸게 구는구만. 알았다. 내일 당장 남자친구를 찾아봐야겠군. 그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나저나 또 진로는 결정했어. 대학 전공을 정해야 하잖아. 그럼요, 벌써 다 정했죠. 오, 정말. 우리 동생의 선택은 두근두근해. 누나야, 나 서울대 법대 갈 거야? 서울대 법대로 엄청나네. 지금 내 성적으로 가능하니까 지원하는 거지 뭐, 그래?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지? 그런데 누나는 너가 계속해서 힘든 공부하는 게 마음에 걸려. 좀 놀면서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누나야, 기억해. 고아원에서 많이 맞고 자라왔잖아. 그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쁜 형들한테 복수하겠다고 했었잖아. 기억나지? 내 동생 얼마나 당차고 씩씩한지. 그때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의 삶이 부조리를 보았던 것 같아. 부모를 잃고 버림받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도우며야 하는데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괴롭히는 걸 보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거예요. 우리 남동생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너무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알았지, 누이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은 제 희생과 헌신에 감사했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성공했습니다. 동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서 좋았어요. 제 청춘을 동생의 뒷바라지에 바쳤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동생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했어. 경수야, 치과에 합격했다는 걸 의심한 적은 없어. 정말 대단하다. 이왕이면 소년처럼 급제하고 싶었어. 그래서 신문에 내 합격 소식이 실리면 어떨까 싶어. 아버지가 보고 돌아오실지 모르잖아. 너 아직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니? 어딘가 살아계시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나는 무슨 고생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 기뻐. 나는 앞으로 정의로운 검사가 될 거야. 범죄자는 처벌받고 무고한 사람은 유죄를 낮춰주는 권력이 검사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게. 경수야, 돌아가신 엄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잖아. 누나에게 감사를 표시해줘야 해. 빨리 내게 절을 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합격을 축하하고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인사를 전하자. 저는 남동생의 공부를 축하하기 위해 경험과 이웃 주민들에게 떡을 나눠줬어. 그리고 마을에 엄마를 기리기 위해 차와 떡을 올렸어. 엄마가 좋아하던 백설기와 약밥을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이 흘러. 경수가 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행복했어. 겨우 23살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 경수는 정말 대단해요. 엄마야, 하늘에서도 멀리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담백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엄마도 축하해 주실 거죠. 근데 남동생은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북받쳐 울기만 했어요. 그가 합격 소식이 대거신문에 실렸었는데 아빠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빠의 친구분께서 데려다 주셔서 미국에서 갔다가 차이나타운에서 갱들의 전투에 휘말려 총에 맞아 다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를 만나러 오지 못했던 이유가 너무 슬픈 이야기였어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남동생은 성적이 좋아서 곧바로 서울지방검찰청 발령을 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중에 저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제가 간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가 병원 앞에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다가 삐죽삐죽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우동 한 그릇 싸주거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큰 남색 우산을 들고 와서 경혜씨, 같이 써 하는 애정행각이 참으로 싫어요. 그걸 어머니가 뭔가 미소를 짓지요. 입장에서는 잘 됐어. 근데 다음날 개울가에 가서 비단의 향을 찾아야 돼. 제 꿈처럼 이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겠지만 어머니를 편안히 하기엔 너무 관대했다. 죽일 놈이 뭐냐고 춤추던 아빠 침착하게 목을리만 춤추다. 지나쳤어요. 아직 손톱으로 물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자꾸 손톱이 아프다. 여기서 살 순 없다고요. 영원히 부족함만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픈 손톱 손가락 체분이 너무 스탄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굴뚝 높이에 두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일까요? 호텔 도착 시간이 오려면 그 짐을 다시 집 도착하기 이전에 넘기려고요. 처음부터 꼼꼼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호우경혈 시계가 지네티크를 볶아도 좋다고요. 생신었나요? 아님 뭐예요? 다음 주에 선수클럽에 가겠다며 그렇게. 왜 나는 재미 없어졌을까요? 늘 편하게 잠깐만 무뚝뚝한 언더숄더 인사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못 버릴 것 같아요. 요 너? 식구인가요? 선수클럽 꼭 가야죠. 부산으로 요 가고 싶어서요. 검증해 달라고요. 요 괜찮아요. 돈을 환불해 달라고 말하겠어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요것도 큰 문제가 아님 이유요. 그래서 누나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무덤덤 얼빤한 여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걔가 꼭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남자친구와 단둘이 쇼핑하고 떡밥을 먹으러 왔다가 술 마시고 올 때 완전 충격받고요. 이렇게 저한테 오해 가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저 친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요. 근데 동생은 생각으로 도렴하는 게 없는가 봐요. 그리고 제가 예비 시부모들 앞에서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망한 게 확실하다는 거죠.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실은 막내 여동생이 사고뭉치라서 선생님 불러서 집까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교장은 괜시리 과잉 반응을 피하시면서 선생님을 불렀는데 교장님이 와서 우리 집 어린 경찰 신들린 여동생을 보고 선생님이 연희한테 울부짖어서 제가 집으로 가던 최애 여동생이 잠수함을 타듯 딸뽕 당해버리더니 쳇 신들린 선생님이 아닐까 싶음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부디 오해에 대한 죄책감을 내가 만든 정신질환 든 듯하게 보았다. 어릴 적부터 제멋대로였다고 합니다. 특히 시댁 어머니 아버지가 가게에서 바빠서 집에 자주 계시지 않아 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출란이 났는데 상물보다 막내의 사고 수습이 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상물 약속은 삐그레지고 조만간 남자친구 집으로 직접 인사해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날 또 동생이 사고를 치고 예비 부모님과의 만남이 연기되었습니다. 상물 약속이 2번이나 무산되니까 솔직히 불안했다고 하네요. 남동생이 그 마음을 알아챈 듯 무슨 걱정이에요? 당신은 검사님이시니 집 걱정은 저에게 맡겨요. 당신은 일에만 집중하세요. 라며 위로했다고 하네요. 3번째로 잡힌 상물 약속 장소로 가서 예비 아버지는 동글동글한 얼굴에 우유부단해 보이시고 유명 디자이너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고급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지만 그녀의 태도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소개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갑자기 야, 누구랑 왔니? 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아가 있느냐고, 그래도 내 아들이 너를 좋아한다니 어떻게 하겠니? 라며 이어졌습니다. 자식 앞에 창사 없다잖아. 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지. 사실 내가 이런 직업에 꿀리지 않았으나 간호사라는 사실에 남편을 지켜보며 삶이 맞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나아가며 내 아들에게 사랑받아라.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과 결혼한다면은 이룰 수 없다라며 마무리 지었다. 매정한 시어머니의 말에도 참았지만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없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그럼 동생이 개뿔이다. 내 동생 버리고 오라고? 맞아.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내 동생은 공직자로서 훌륭한 성인이고 자랑스러운 존재다. 동생을 모욕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번 돈을 친정에 준다는 게 모욕적이라고. 이런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짜증을 나타냅니다. 지나치게 동생을 돌봐줘서 끝까지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라도 분노를 느끼고 결국 결혼을 거부합니다. 엄마의 태도에 화가 나서 떠나려는데 남자친구가 말해서 그를 설득하고 부탁합니다. 결국 동생과 함께 살자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미가 가장 몽실이 놀이하고 결혼은 지금 필요 없어요? 하는 꼴생기를 보면서 어째서 그래? 눈을 뚫고 있는 모습에 두려울 게 뭔지 나가기를 못하는 당신 태도가 탔다고 생각하면서 시댁 어머님이 일어나 나가려다가 식당에 들어가는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일이세요? 의사님이 여기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멋있네요. 제 동생을 찾는 예비시여도 예의 바른 말투로 인사를 합니다. 저는 상견례가 있는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가 난 것 같아요. 늦은 게 더 이상 때마침하게 비켜줬어요. 동생 내 손을 들어 예의 바른 인사를 할 때 예비시여의 얼굴은 고요해지고 주름진 줄 알았어요. 동생이 다시 자리로 올 때 예비시모는 예비시아버지 편애가 있더군요. 너무 어색했구나. 아니 심각해요. 검사님은 언니였군요. 어디서 그럼? 만날 분은 누구? 고민하는 동안 예비시모는 바로 복종하려 했어요. 결혼이 빠르게 달려나요. 아이고,
검은 사님 가족이라면 미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견례 할 것도 없이 이 결은 난 찬성입니다. 대찬성. 대환영. 얼른 우리 결혼합시다. 네, 결혼이요. 아가, 내가 좀 전에 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미스테이크예요. 아유, 내 입이 제멋대로 나불나불거렸네. 금사님, 우리 며느리가 풍생 뒷바라지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한 기수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문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저분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담당했던 사건을 피고 보호자로 오셨던 분이에요. 알고 보니 제 남동생이 남자친구의 여동생 학폭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의 일탈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선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일도 많았죠. 청소년들이 무리짓고 다니면서 일탈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회 문제였던 시절이었죠. 그때 남동생이 모시고 있던 검찰총장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때문에 남동생은 어떤 시국 문제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고 돈을 훔치며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싸웠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송치되었어요. 여동생은 억지로 고춧가루 물을 흘린다거나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 넘겨졌어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두둔하며 사태를 감싸려 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죠. 남동생에게 이제 가자며 손을 잡고 끌었지만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어요. 자네가 잘못을 한 것이란 걸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해하면서 경희야,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좀 더 얘기해야 해요라며 붙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앞서 들은 말을 바로 되뇌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동생은 개뿔이라며 결혼하려면 내 동생을 버리고 와라고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문어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설마 저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모욕을 당하고 남편 고생해서 번 돈을 친정에 몰래 주는 거라고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제 무릎을 탁 빌어.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딸을 살려줘. 사람 좋다는 게 뭐니? 제 동생이 끝까지 누나를 등쳐먹을 게 뻔해. 다 컸으면 누나를 놓아줘야지. 민폐다, 민폐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이런 제 남동생이 듣기 거북하다는 표정으로 예비시무를 노려보자 시겁한 예비시무는 그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고춧가루 물을 자기 입에 들이부으며 저와 남동생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책바가지. 오늘 연속극에서 보았던 못된 시험을 가는 데서 따라 해봤네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으니까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아이고, 내 딸이 애가 친구에게 보던 고춧가루 물,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물이에요. 딸아이가 소송 중이고 검사님이 연모님인데 다소 형량을 감소시키기를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동생이 잘못을 인정하며 죄를 갚겠다며 호소했고 이를 들은 남동생은 인생의 매운맛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형량 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자 형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화사비와 생화사비를 요구합니다. 경향실의 직원들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어 상황을 잠재웠습니다. 여자는 생화사비를 입으로 넣으며 주변인들도 함께 먹이려 하지만 매운맛에 인해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오자 남자친구가 휴지로 닦아주고 모두가 당황합니다. 남동생은 그저 매운맛을 보라는 의도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미안해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감정적으로 소리치며 아들을 사랑한다며 상황을 해소하려 합니다. 아들과 내가 결혼할 거라니까 허락한다고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응. 가자 경수야. 내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볼 줄 몰랐는데 미안해. 앞으로 이런 어려운 길은 우리 삶에 없어. 가자. 내가 참지 않고 일어서자
예비 시무가 내 팔자락을 또 잡고 빌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무책임한 건 안 돼요. 우리 딸 살려주고 가야 해. 응, 우리 아들하고 결혼 약속했으니까 남동생이 어허, 그 손 누구건데 하며 의심을 표시했고 예비 시모는 빙그레하며 손을 놓는 척했습니다. 발목이 풀린 나는 걸음을 내디디려 했지만 다시 팔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어쩔 거야 이대로라면. 살려다오. 우리 집 좀 살려줘.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힘껏 말한 뒤 강하게 밀쳤습니다. 세상 만사는 자업자득이야. 10분 전에도 이런 상황 상상 못했을 텐데. 이제 말은 삼가세요. 양편 모두 기묘해요. 자기 운이 어디 있나 봅시다. 그 뻥 직진의 현장을 잘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세요. 따님.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해. 내 누나 찾으면 형량 2배, 3배로 올릴 거니까 알겠어요. 남동생이 내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은 후 업신여기며 울부짖는 예비 시어머니의 비참한 목소리가 경양식당을 울려 퍼뜨렸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와도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저는 남동생의 대학 동기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어린 잘생긴 남자였어요. 저희 집에 자주 들러와 제가 요리를 해주면 맛있게 먹고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 나눠주곤 했습니다. 남동생은 우리가 연결되길 바라지 않았지만 막장 상견례 후 파혼하자 그의 친구가 소개시켜줄 거라며 강요했죠. 그 친구는 변호사로 일하고 병원에서는 천사처럼 대하셨습니다. 내가 김치전에 반한 건 거기까지고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던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나는 말했습니다. 이 바람직한 결말을 엿보고 눈빛을 통해 서로의 의미를 확인하고 결정했습니다. 날짜는 불분명하지만 나는 예비 시어머니를 내 힘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아이들이 실수를 범하고 떼지러 가다니. 말해주셨는데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남편과 2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올 봄에 결혼한다고 해요. 막내딸은 애교가 많아서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네요. 예전에는 연상연하 커플로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자신을 연상연하 커플의 원조로 소개하며 웃음을 유발했어요. 남편은 제게 행복을 주는 훌륭한 사람으로 간안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를 맡기도 했어요. 남동생은 대학 시절 알게 된 여성과 결혼하여 행복한 식구를 이루었어요. 남동생보다 2살 어린 아내는 현재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을 한 날 남동생은 너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내게 아버지, 어머니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며 나이 먹기 전에 너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어요. 남동생의 발언에도 즉각 동의해 결혼했어요. 남동생의 결혼식 당일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감회에 젖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축하했어요. 벌써 35년이 지났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 살아온 동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는 보육원에서 나와 노숙하던 시절을 겪었는데요. 단칸방에 우리 남매를 배려해주고 아침밥까지 주신 풀빵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양말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힘들었지만 학교에 늦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다양한 것을 챙겨주신 작업반장님과 동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고아남매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